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면서 출발하죠.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멘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 팀의 김동공 멘토도 같이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이제 긴축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진짜로 캐나다는 사실 금리 인상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3달 연속 금리 동결이었고 4달 뭐 동결할 거다. 올리더라도 한 다음 달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올려버렸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재 멘토부터 좀 얘기할까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한 전략은 앞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후광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제 미국이나 북미 쪽에서 어떤 금리 인상 분위기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는 조금 좀 약세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선물 동시 옵션 만기일인데요. 일단 뭐 경험상 좀 금융투자가 선물 순매수를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현물을 또 순매수하는 동시효과 때 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오늘 시장 충격은 제한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7월 달에 그런 전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7월 달 외국인이 양매수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크게 염려되지는 않지만 변동성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 6월 달에는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FOMC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가 다음 주에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는 굳이 무리하게 신규 매수하실 것보다는 이벤트 좀 확인한 이후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는 전략 좀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가장 영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 여기에 그 코스닥은 이제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도 이미 이제 어제로 한 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상승이 2차 전지가 신규 수주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점이 반등의 주역이 2차 전지에서 이번에는 기관 외국인이 반등의 주역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하지 거로 보고 있어서 네. 오히려 이제 좀 눌림목 관점에서는 오늘 같은 날 조금 담아두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게 반드시 미국의 긴축 이것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며칠간 오르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었을 테고 오늘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경계감이 분명히 있는 날이거든요. 김동공 멘토께서는 시장 상황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일단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들이 좀 불거지고 있다는 것들은 좀 시장이 좀 부담들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단 1개월짜리 T빌 금리를 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는 이제 미국에 대한 신용도에 대한 물음표가 이제 좀 생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바이든의 서명까지 끝난 지금은 이 1개월짜리 T빌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건 거죠. 그런데 이게 은행 간에서의 거래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 1개월짜리 T빌도 투자처가 있지만 RRP라는 투자처가 있습니다. 이 RRP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RP라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실 텐데 리버스 RP에서 역 RP라는 개념에서 RRP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RRP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거래에서는 유동성들을 흡수하는 요인들이 됩니다. 이유는 연준이 일반의 시중은행들로부터 이제 돈을 빌려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RRP 금리와 이 1개월짜리 T빌 금리를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1개월짜리 T빌 금리가 5.05% 정도 가고 있고요. RRP 금리가 5.05%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1개월짜리 T빌 금리가 기존의 5.7%에서 5.05%까지 지금 떨어지면서 RRP 금리와 거의 동일한 상황들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T빌에 대한 상대적 매력도가 줄어들고 있고 RRP에 대한 상대적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RRP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연준에서는 시중은행들로부터 자금들을 빌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시중 유동성들을 흡수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금리가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건 좋지 않은 이슈가 됩니다. 근데 이 RRP 금리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현재 5에서 5.25%라 이런 배리어에 갇혀 있게 되는데 이 하단부 정도의 금리들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라는 이슈가 되면은 결국 이 RRP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1개월 T빌 금리 대비 연준의 그러니까 RRP 금리의 매력도
각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RRP 쪽으로 자금들이 몰려들어가면서 시장 유동성들이 흡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것이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 주춤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1개월짜리 T빌 금리와 그리고 RRP제 금리를 확인을 하면서 이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투자에 대한 대응들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유동성 흡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기준금리도 기준금리인데 우리가 부채한도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시적인 시장에서 유동성 축소 때문에 시장이 좀 주춤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금리들을 좀 확인하는 게 시장 방향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김영재 멘토께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6월에는 좀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좀 눈여겨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일단은 뭐 아까 잠깐 선물옵션 동시만기라고 했는데 선물옵션 동시만기의 영향력은 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김영재 멘토의 의견 맞습니까?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사실 선물 옵션에 대해서 특별하게 네. 지금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거의 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저도 체크를 잘 안 하고 있었고 전략에 대한 그런 의견들도 그렇게 크게 대두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하게 뭐 만기라고 해서 특별하게 좀 뭐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이러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국 멘토도 오늘 선물옵션 만기는 크게 시장에 영향 안 미칠 것 같습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선물옵션 만기일들 자체가 시장에 영향력들을 미쳤던 케이스는 1년에 많아야 2번 그리고 3번 정도밖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것들이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 마녀들의 날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이 영향 미쳤던 것들이 좀 적은 것만큼 그리고 예상하기 힘든 것만큼 여기에 대한 것들은 조금 고민을 좀 덜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약간 확률, 그동안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다는 확률에 좀 배팅을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2차 전지가 조금 반짝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좀 주춤하고 주도주들이 좀 주춤한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 눈길이 가고 있는 게 의료기기 쪽이죠. 미용기기. 뭐 이쪽이 굉장히 시장에서 반응이 좀 좋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김영재 멘토부터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미용 의료기기 업종이 시장 대비 좀 아웃퍼폼하는 원인은 일단 다른 업종 대비 차별성이 확실히 좀 보유하고 있는 차별성이 많고 또한 여전히 좋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미용 의료기기는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네. 꾸준하게 성장하는 실적을 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지 않은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수급상도 좋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업종에서 찾기 힘든 4가지 요소를 동시에 보유하는 그런 특별한 업종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글로벌하게 소득 수준이 이제 좀 상향 조정되면서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서도 미용 시술을 발휘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추세고 또 미용 시술은 성형 수술과 달리 비용 측면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간편합니다. 그리고 시술 이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 상태로 복귀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술 경험자가 또다시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보편화되는 네네.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국내 의료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사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게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높은 기술력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이런 것은 무기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을 높아가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역시 연간해서 실적 역시 고성장을 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밸류에이션의 어떤 가치를 높게 줄 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PER로 기준으로 보면 다들 20배 미만에서 종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전체 시장이 매도한 날에도 미용기기를 또 의료기기를 순매수하는 그런 날이 많은데 아무래도 2분기 시작점인 4월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지금 순매수하는 종목이 대부분인데 네. 특히 뭐 기관이 매도하더라도 외국은 대부분 종목에서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에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서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눌림목에서 매수하셔서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나. 특히 외국인 수급상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꾸준하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 미용기기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좀 많이 빠져 있었던 부분도 있고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이게 혹시 리오프닝이나 뭐 이런 데에 대한 수혜 쪽으로도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김동국 멘토께서 말씀하시죠. 네. 네, 일단 저는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벗었다라는 것들이 미용에 대한 수요가 일단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흔히들 마스크를 벗었다라고 하면은 화장품이라는 것을 먼저 좀 떠올리게 될 텐데 이 화장품주가 이제 이 리오프닝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기 힘든 요인들은 무엇이냐면 중국발 악재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중국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들이다 보니까 지금 중국 쪽의 화장품 매출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주요 원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화장품주들은 중국에서의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갔었고 거기로 인해서 높은 주가 레이팅을 좀 받았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중국이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화장품주들은 과거에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화장품주들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같은 맥락에서 좀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이 관련되지 않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미용주들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일단 네. 좀 떠오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누리면서 중국발 마이너스 요인들이 현재 사라지고 있는 구간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 혹은 이제 남미 시장 이쪽에서 조금 더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뭐 루트로닉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를 좀 이끌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공급과 수요를 비교했을 때 수요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이 가격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이 회사에서 팔고 있는 레이저 장비의 가격이 4,65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2022년에는 7,140만 원까지 가격이 거의 배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같은 요인들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소모품 비중들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판매 단가를 올려가고 있는 상황들인 거고요.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모품 비중들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출액에서 소모품 비중들이 차지하는 것들이 약 49% 정도 됩니다. 계속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모품 역시도 계속 갈아주면서 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는 구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에서 중국발 불확실성이 없는 그런 기업들을 좀 골라본다라고 하면은 좀 네. 괜찮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래시스, 루트로닉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좀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 룬잇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지금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급등 양상이었고 김영재 멘토께서는 룬잇은 의료기기 쪽으로 봐야 되겠죠. AI하고 결합된 이 이슈 두 개가 결합하면서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진단 쪽으로 지금 특화되어 있는 종목이고 또 네. 특히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시장을 선점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확대로 수출 비중이 많은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대적으로 같은 AI 의료 기기 업종 중에서는 조금 더 이제 밸류에이션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뭐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역시 지금은 어차피 뭐 밸류에이션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신규적으로 실적 성장이 지금 크게 예상보다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환호를 했는데 분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더 증가하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었지만 일단은 이 고평가된 이 밸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을 분기별로 좀 추세적으로 따라가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어차피 이렇게 이제 급등했던 꾸준하게 했던 종목들이 수급적인 영향도 많이 있었는데 수급상으로 특별하게 영향을 받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AI와 관련된 시장의 관심이 룬잇도 좀 급등을 이끌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향후에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뒷받침을 해주느냐가 지금 상황에서 주가를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갈까요? 오늘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해외발로 들어오는 뉴스 중에 저희가 좀 눈길이 가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댐 하나가 폭파가 됐고 이게 이제 원전과 관련된 뭐 냉각수로 활용된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용수로도 크게 활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곡물가에도 영향을 좀 미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들어온 뉴스는 암모니아와 관련된 그 연결 수송관이 폭파가 돼서 이것도 이제 비료와 관련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곡물 가격 급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엘니뇨 현상 얘기도 나오고요. 날씨들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테마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죠. 김동국 멘토부터 하실까요? 네, 일단 곡물 가격이 살짝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올랐다가 떨어진 양들의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저는 조금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일단 좀 들고 있습니다. 전쟁 직후에 곡물 가격들이 엄청나게 좀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제 수출이 이제 좀 잘 되지 않는 상황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곡물들이 수출이 되고 있느냐, 되고 있지 않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인 이슈로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현재 타결이 돼서 곡물 수출이 되고 있죠. 이렇게 곡물을 수출할 수 있었던 배경은 지난해 7월에 있었던 협정을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곡물들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럼 작년에 7월에 있었던 당시의 곡물 가격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당시에 오히려 곡물 가격들은 많이 떨어졌다가 일정 부분 반등세가 나오는 것들로 확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얘기를 다시 해보면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가격이 전쟁 초기에서는 분명히 영향력을 미쳤던 것들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왔을 때는 영향력들이 상당히 좀 미미해지고 있었던 상황들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같은 이유는 글로벌 브라질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주요 곡물 수출국들에 대한 농장 환경들이 농작을 네. 지어냈을 때 결과물들이 상당히 좀 풍년이 들었었던 상황들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가격 그리고 대두 가격 이런 것들이 공급들이 많이 과잉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곡물 가격들의 공급 과잉이 좀 불거지기 시작을 했었던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에 대한 국제 연합 식량 농업 기구 FAO에서 곡물 가격에 대한 전망들을 내놓은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 같은 논리들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어서 글로벌 공급들이 수요보다 조금 더 많다라고 네네. 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023년에 곡물 생산량들은 오히려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사료에 관련돼 있는 옥수수의 생산량들이 증가가 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료 같은 경우는 옥수수와 대두가 많이 영향을 미치죠. 이 두 가지 작물 모두 다 지금 공급 과잉 이슈가 있을 거다라고 FAO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료주들보다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은 그동안 곡물 가격들이 하락을 하면서 상승을 했다는 이유로서 제품가들을 올렸었던 음식료 업종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음식료 업종들은 이제는 원재료 가격들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죠. 그 떨어진 것만큼 그대로 마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회성 테마로 좀 분류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사료 관련주들보다는 오히려 음식료 쪽에 좀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발 더 가자는 말씀이시군요. 단기 테마로 움직이는 데들은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자칫 뭐 단기적으로는 급등할 수 있겠지만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곡물 가격이 이렇게 좀 낮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원자재 가격에 부담이 있었던 뭐 식료품 회사나 이런 데들의 이익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김영재 멘토께는 제가 그것도 좀 여쭤볼게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농슬라라고 많이 표현을 해서 대동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기계 관련주들도 굉장히 주목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아우러서 이 이슈를 좀 해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작년에 사료주가 예상보다 정말 좀 장기간 상승했던 원인은 실제로 곡물 가격이 정말 크게 상승했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뭐 댐 붕괴로 곡물가 급등이 우려된다는 기사는 나왔지만 실제로 곡물가가 진짜 오를지는 아직은 뭐 캐치마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여기에 또 실적이 그러면 정말 곡물가가 급등해서 실적이 좋아졌냐? 그렇게 살펴보면 실제로 좋아진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는 정말 테마주 단타 매매 정도 전략으로 접근하기 좋다라고 보이고 농기계 관련해서는 이제 미주 지역에서의 수출 동향을 보면 지속적으로 지금 뭐 3월도 그렇고 4월도 정말 19개를 계속 지속하고 있을 정도로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약간 좀 어떤 뭐 테마적으로 봤을 때 좀 소외되는 감이 있는데 근데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주가는 지금 현재 뭐 약간 뭐 소금 네. 형태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TYM이 좀 이렇게 그동안 쉬는 관계로 해서 그쪽에 어떤 관심이 좀 덜했는데 이제는 뭐 거래가 제대로 되고 있는 만큼 뭐 대동이라든지 TYM 같은 경우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관련주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는 말씀이세요. 실제로 미주 지역으로 판매되는 판매량이라든지 매출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과 함께 유망주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죠. 자, 오늘 김영재 멘토께서 가져오신 케이스탁 유망주는 BHE입니다. 삼성 폴더블 폰, 아이폰 15의 동시 수혜를 받는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동복 멘토는 풍산을 가져오셨군요. 2023년 기점에서 실적 변동성이 상쇄될 전망이다. 풍산이 사실 전쟁 관련주로도 약간 분류가 되고 있는데 내용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영재 멘토 말씀을 맞추셨으니까 풍산부터 저희가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 변동성들이 상쇄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풍산하면 사실상 이제 구리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영향력들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 같은 이유는 이제 구리 관련된 상품에 대한 재고가 평가이익이 낮다가 평가손이 낮다가 하면서 실적들이 변동이 됐었고 그것들이 결국 주가에 영향들을 미쳤었던 상황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23년 기점으로 이런 변동성들이 상당 부분 좀 상쇄될 것이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이유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포탄이 일단 좀 많이 소비를 하게 됐었죠. 결국 이 풍산 같은 경우에는 포탄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도 미국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지금 포탄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이전에 비축해놨던 포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제 비축을 해야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풍산뿐만이 아니라 현대로템, 현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폴란드 쪽으로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들을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포탄, 탄약들 역시도 풍산에서 공급이 될 것으로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들은 단기간에 그치는 공시가 아니라 2025년,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포탄을 공급한다는 계약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포탄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약 100만 발 이상 지원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현재도 하루에 5천에서 6천 발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의 포탄 연간 생산량이 연간 한 18만 발 정도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30만 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 합친다라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포탄의 3에서 4개월치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 유럽과 미국 외의 국가들에서 포탄을 생산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납품을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풍산이 이 탄약 공급 계약들을 지속적으로 늘어갈 수 있는 구조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 또한 앞으로 좀 상승세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유는 이제 최근에 탄소 중립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것들이 결국 구리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전기차에도 구리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전기차 충전소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가고 태양력 그리고 풍력 발전소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구리를 통해서 전기를 모으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될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실적들을 변동시켜 오던 구리 가격들 또한 앞으로의 상승세들을 만들어낼 여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풍산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들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4만 원, 4만 5천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풍산에 대한 투자 의견 들었고요. 1차 목표가 4만 5천 원에 손절가 4만 원 제시 받았습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자, 김영재 멘토가 가져오신 BH 설명 듣죠. 네, BH는 하반기부터 삼성 폴더블폰 그리고 아이폰 15의 이제 출시 모멘텀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네. 장기적으로는 전장용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성장성 확보 여기에 내년 그 OLED를 채택한 애플 아이패드 출시 관련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대감이 추가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어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과 관련해서는 삼성이 지금 고부가 칩 신규 스마트폰 그리고 애플도 아이폰이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BH의 실적 역시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상반기 영업이익 한 200억대 초반 수준 그리고 하반기에는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참고로 BH의 1분기 영업이익이 89억 원이었고 2분기 예상치는 지금 132억 원으로 컨센서스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최소 5배 이상의 그런 이익이 증가된다라는 점이 포인트고요. 특히 그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애플 부품주가 좀 더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네. 그 원인은 올해 그 애플 관련해서는 지금 이연 수요, 교체 수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을 그런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지난해 출시됐던 아이폰 14의 판매가 예상보다 매우 부진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3년 주기인 스마트폰 교체
보여주기가 지금 아이폰 12가 제일 잘 팔렸던 것인데요. 3년 전에 그거 있었기 때문에 올해 교체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 지금 애플 개발자회의에서 새롭게 발표된 iOS 17로의 업데이트가 증단되는 제품으로 아이폰 8 그리고 아이폰 8 플러스와 아이폰 X가 좀 추가되면서 과거처럼 그 운영체계 업그레이드성 어떤 판매량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H 같은 경우는 기존 IT향 매출 외에 신규 성장 동보 확보 차원에서 진출한 전기차향 매출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중인데요. 네네. 올해는 전장향 매출이 전체 매출 비중에서 한 18% 비중을 차지할 전망인데 매출 증가는 일단 수익성 정상화 진입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포션으로 작용할 수 있고 내년에는 또 전체 수익에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에 아이패드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로 이제 바뀌는데요. 순차적으로 적용 모델을 확대함에 따라서 BH 역시도 OLED 디스플레이 채택 관련해서 부품사로서 좀 시장 기대감이 하반기부터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상승 압박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지금 좋은데요. 1월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거쳐서 재상승을 지도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현재 지금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으로 한 7배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PER 5개년 하단 평균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하기에 부담 없는 수준이라고 보여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를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H 목표가 33,000원에 손절가 24,500원 제시받았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영재 멘토 그리고 김동국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